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대규모 공세를 재개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항복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풀이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5%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도 대폭 낮췄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늦가을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여 비공개 난상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지만 실제 회의에선 검찰이 자정할 대목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제안됐습니다. 평검사들은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뒤 오늘 오전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어제 소집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자정을 넘겨서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 부장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해서 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는 시작이 됐고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섰지만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입법 폭거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결국 각 당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합당 선언을 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입장도 갈렸습니다. 검찰의 이 과도한 또 집중된 이 권한을 분산시켜서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되고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사의 기소권으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루어진 거대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도 마찬가지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양당의 의견을 듣는 것을 하겠다라는 전제로 함께 만나신 거라서 일단 이견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 정도로 쟁점 사항들 좀 정리하고 교환을 해서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셔서 이틀째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무 권한에서 수사를 삭제하는 내용 등 법안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가장 민감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이며 입법 폭거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가세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시도는 입법 쿠데타이자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출구 없는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을 최대한 당기고 또 늦추기 위한 각 당의 수싸움도 치열합니다. 네, 과반의 민주당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요. 여론을 살피면서 처리 시점을 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카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관례상 상임위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정당인지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 대신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했는데 민주당도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합류시켜 맞불을 놨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 여야 구성을 3대3에서 4대2로 유리하게 바꿔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중재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해외 순방으로 출국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법안 상정을 하지 말라며 박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사회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유력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인 180석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로 법안을 넘기고 이번 달 본회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른바 강경파의 목소리에 끌려간다면 더욱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처리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에 나와서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또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 없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당에선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나왔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했다고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검찰의 경제 전문가를 표방해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경력과 무관한 무예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활동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넉 달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특정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시 조직위원회 보수 규정을 보면 위원장의 보수는 월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었는데 업무 연관성이 적은 한 후보자가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시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경력 등이 있어 해외 인사들을 초빙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응시에 합격한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대구시 요청이 있은 지 18일 만에 신설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북대는 지난 2017년 4월 7일 대구시에서 지역인재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 같은 달 25일에 특별 전형을 신설한 의치대 학사 편입 전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윤 의원은 전년도 일반 전형 마련에 약 2달이 걸렸는데 새로운 전형 추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신설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걸 두고 논란입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추적하기 위한 현장 취재였다고 해명했는데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한 행사에 어떻게 갔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国のために尊い命を落としたご英霊に対して尊崇の念を表する、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銃弾が雨嵐のごとく飛び交う中で命かけてそこを走っていくときにね、まあ休息じゃない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させてあげようと思ったら慰安婦制度というのが必要なのはこれは誰だと分かるわけです。 일본의 극단적 우경화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지난 2013년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철저한 통제 속에 치러진 행사에 기자였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역사 도발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아베 정권의 교활한 역사 왜곡을 추적 보도하기 위한 현장 취재의 일환이었다는 내용인데 박 후보자가 어떻게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 자격을 물은 YTN의 질의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초청장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중앙일보 대기자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초청된 이유는 뭔지 물었지만 박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합류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8일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자해 행위라고 반발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리는데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더 찾겠다는 취지일 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략공천을 전담하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격적으로 두 사람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 대항마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으로는 후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배제했으니까 이제 비대위가 결정을 이제 추인할지 안 할지를 봐야겠죠. 검수완박 입법을 진두 지휘 중인 박주민 의원은 전쟁 같은 법사위 도중에라는 SNS 메시지를 띄우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략공천위원으로 참여한 정다은 전 부대변인이 자신은 공천 배제를 반대했지만 부족했다면서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즉각적인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까지 절차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유력한 전략공천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서 오는 22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4.19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등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념사에서 4.19 정신은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 있다며 이를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혁명 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가 허물어지고 용산 공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외국군에 점유됐다 돌려받은 땅으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장소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의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의 자녀 등이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평택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월 6일인가에 간 기억이 나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사고가 어떻게 수습됐는지를 묻고 요청 사항은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을 통역한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도 오찬을 함께 했는데 현지의 상황을 윤 당선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에 이은 당선인의 2차 지역 순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호남에서 시작됩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는 만큼 감사 인사를 하고 민심 청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4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일부터 각계 인사들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낸다면서 윤 당선인의 초교 은사를 비롯해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족,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각종 재난 안전사고 피해자, 우크라이나 출신 학자 등을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준비위는 애초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10,000명 규모로 계획했지만 거리두기 해제 기조에 따라 주요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석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취임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예산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 대한 최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는데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밑에 지하 벙커입니다. Мы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не нервными,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적어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С 3 детьми. Здесь как бы условия не сильно для детей. Ни учеба, никакого развития. 이 제철소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방어 거점입니다.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 등 2,500여 명이 결사항전 중입니다.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та колаборанти з ЛДНР, свідомо знаючи, що тут цивільні, скидають авіаційні протибункерні бомби, обстрілюють ракетами та всіма наявними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마리우폴 완전 점령 작전을 돌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제철소 주변에는 버스와 구급차 등 100여 대로 구성된 호송 행렬을 배치했습니다. 항복한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입니다. Росс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мере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и сдавшихся в плен украи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아조우 연대는 친러시아 반군과 싸웠던 극우 민족주의 의용군의 후신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이 투항을 거부하면 인도주의 통로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집단 학살이 우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하면서 평화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현지 시각 19일 협상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 단장을 맡은 포돌야크 보좌관은 러시아는 동부에서 새로운 공세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며 직접적인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체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20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춘계 총회 기간을 이용해 현지 시각 20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해 다른 외교적 무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도 대폭 낮췄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3.0%에서 2.5%로 낮춘 겁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1%보다 0.6%포인트,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0.5%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비교해 0.9%포인트 높아진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세계 경제는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4.4%에서 3개월 만에 0.8%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로 공급망이 훼손되고 유가와 식품 가격 급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인상과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35%, 러시아는 8.5%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통화 정책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취약계층 지원 축소는 신중히 하면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 XE와 XM에 감염된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오미크론 합의 변이 외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성을 거론한 방역 당국은 늦가을 무렵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1만 명대로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9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주간 평균으로 보면 이달 둘째 주 하루 감염자는 14만여 명에 그쳐 전주보다 32%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2%, 17% 남짓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환자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력 감소와 또한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새 변이 출현은 보고된 게 없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자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XE와 XM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XE 감염자 2명은 20대와 50대로 한 명은 영국에서 들어와 지난달 27일 확진됐고 나머지 한 명은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XM 감염자는 지난달 27일 확진된 60대 국내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모두 의심 증상은 있었지만 기존 오미크론 환자와 다른 특이 증상 없이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를 뺀 나머지 2명이 지역에서 확인된 만큼 변이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XE, XM의 전파력은 그 전에 오미크론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전파력이 늘어날 수 있다 정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앞서 지난달 또 다른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 XL에 감염된 40대 관련 추가 확진자는 모두 13명입니다. 동거인 2명과 직장 동료 11명인데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이 지표 환자인 40대보다 빠른 사례도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와 지역사회 전파 범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질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800명대에 머물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14일부터는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틀째 100명대에 그치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게 걱정입니다. 60세 이상 확진 비율은 3월 넷째 주 18.4%에서 지난주엔 21%로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60세 이상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 수칙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위중증,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의료 대응을 집중하고 영유아, 어린이 확진자 및 위중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을 우선 검사하고 치료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착이 시급합니다. 또 현재 2.9% 수준인 고령층의 4차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의 효과를 연일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먹는 치료제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처방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해외에서 소아들에 대한 임상 결과 아직 부작용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51만 명분이 남아있고 추가 물량이 도입될 예정이라 처방 대상이 확대돼도 물량 부족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대중교통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연방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방역이냐, 오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겁니다. 최근 미국은 백신 접종은 물론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학교에 이어 방역 규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해제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한 배경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That's their prerogative. If they don't want to wear it, they don't have to wear it. But I'm going to keep wearing it. You say I don't got no mask right now, so that's cool with me. Better for me. I didn't even know there was one.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방역이냐, 정치 의제화 경향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1개 주가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판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So this is obviously a disappointing decision. The CDC continues recommending wearing a mask in public transit.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여부가 미국 내 방역 정책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넉 달 동안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을 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먼저 들어오는 조현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이은혜도 그 뒤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은혜와 조현수가 넉 달간 도피 행각을 벌이고 공개 수배 끝에 체포된 만큼 도주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영장심사에는 숨진 이 씨 남편의 유족도 참석해 이 씨의 범행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서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1시간여 동안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과거 소환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이력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은혜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 남편 윤모 씨가 계곡에서 숨진 지 2년 10개월 만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 씨를 계곡에 빠뜨린 뒤 고의로 구해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고 보거독을 먹게 하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조금이라도 구조하려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러는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피스텔에서 입수한 이은혜와 조현수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조력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피 중 사용한 신용카드 주인과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제공자의 신원도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고층 아파트 공사장. 화물용 승강기가 3층 높이에 멈췄고 바닥에는 안전모가 놓여 있습니다. 화물용 승강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곳입니다. 당시 승강기 안이 아니라 지붕 위에 있었는데 무언가 그 위로 떨어져 노동자를 덮친 것 같다는 게 공사 관계자 설명입니다. 호이스트 위쪽에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와이어 같은 게 끊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추락한 상황만 지금 확인이 된 거라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아파트 공사장 화물용 승강기를 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당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조치가 위반이 됐으니까 그런 점에 행위를 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실 문제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보고를 받고 곧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안전조치 이후에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도심 고층 건물 지하에서 대형 냉각기를 설치하던 작업자가 냉각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옆 19층짜리 건물 지하 4층에서 50대 남성이 냉각기에 깔렸습니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닐하우스 3개 동 1,48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0.7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2대와 20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푸이그와 박동원의 홈런포를 앞세워서 선두 SSG를 누르고 시즌 10승째를 올렸습니다. 이외 푸이그의 시즌 3호 솔로 아치로 선제점을 뽑은 키움은 3회에는 박동원이 말루 홈런을 터뜨려 SSG를 8대5로 이기고 LG와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KT는 에이스 고영표가 5회까지 노히트 피칭을 펼치는 등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타선이 5회 대거 5점을 뽑아 LG를 5대0으로 눌렀습니다. 한화는 김민우가 5이닝 1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데 힘입어서 롯데를 누르고 원정 10연패에서 탈출했고 기아는 나성범의 시즌 2호 아치 등으로 4위 두산에 6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NC는 올 시즌 팀 최다인 안타 13개를 몰아치는 집중력으로 삼성의 막판 추격을 11대8로 따돌렸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4강 플레이오프가 오늘부터 오전 3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정규리그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SK는 6강에서 현대모비스의 3연승을 거둔 5위 오리온과 오늘 저녁에 맞붙습니다. 정규리그를 2위로 마친 KT는 내일부터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무릎을 꿇은 인삼공사와 다시 격돌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0.1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0.1도, 대전 7.1도, 광주는 9.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만 명대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늦가을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규모 공세를 제기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항복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풀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밤샘 회의를 이어간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입법에 대응할 방안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논의됐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앞이 북적입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모여든 겁니다. 평검사들이 각 검찰청이 아닌 한 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 이렇게 19년 만에 모이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 수 없습니까? 회의 끝나고 아마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좀 일자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200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 회의에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 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사실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제 여러 번 보안 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평검사 회의에선 강경 대응론이 득세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김 총장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9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있는 부장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해 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위는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모욕적인 반말을 했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최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여성연이고 선배인 동료인에게 아주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전주의 의원께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적애라는 표현을 썼다고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동료 의원에게 적애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또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 전 대표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자신과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사실을 이원욱 위원장에게 확인했다며 오늘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모레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호남을 순회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지역 방문 이후 윤 당선인은 서울로 돌아와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상 조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0만 7,9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7,900여 명이 적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감소세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구 집단에서 면역력 감소나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으로 늦가을 무렵 유행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환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인정하면서 봉쇄를 해야 감염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의 장기 봉쇄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중국 보건당국 책임자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기저질환자와 노령층 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의료 자원이 부족해 고강도 통제로 방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动态清零就是以最小的社会成本获得最大的社会效果，那么它是符合我国的防控实际。 앞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아시시자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의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봉쇄로는 확산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도 여전히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世界卫生组织宣布，新冠大流行继续构成国际关注的公共卫生事件，并强调了维持公共卫生和社会措施的重要性。 중국은 100개 도시 가운데 80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조차 한 달 정도 봉쇄가 계속되면서 생산과 물류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징시도 다음 달 초 연휴 기간에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말라고 벌써부터 권고를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이동 통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일부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는 검색 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 mean, it's up to individual, but for me, I just don't like wearing a mask, and I'm happy about it. So that's just my opinion. 보건 조치에 엄격했던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열차의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승객들은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염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For me, I'm still going to keep it on while I'm traveling, but I understand their opinion.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still feel that is entirely reasonable based on the latest science, and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일단 교통안전청은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운전사와 승객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방역 조치마저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체첸군과 와그너 그룹 등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이 교전이 치열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에 의해서 전쟁이 더 잔혹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키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러시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주민들의 시신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만 400구가 넘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3 дня лежал на месте убийства. Потом завезли его до морга. Морг был переполнен. Возле морга его положили, он там лежал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пока их не переместили в братскую могилу.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집단 학살을 주도한 러시아 부대를 승격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을 교전이 치열한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투입된 체첸 병사들은 시가전에 능한 데다 용맹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체첸 공화국 수장은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리우폴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Чем помочь вашей группе? Как группа или отряд вы называете? Батальон. Батальон, да. Ну, если экипировкой поможете, будем рады. Да, экипировка, да. Потому что ребята износились довольно-таки прилично.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의 책임자도 현장 지휘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전 세계 친러 독재자들을 지원하며 수많은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시리아 출신 용병들도 돈바스 지역으로 대거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초기 고전했던 러시아가 전세를 압도하기 위해 실전 경험이 많고 전투력이 강한 용병들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용병 수천 명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을 더 잔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함락 직전인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측이 민간인을 고려하지 않고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시설물 타격을 목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높인 무기입니다. 데니스 프로코펜코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사령관의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점령군과 칠러 반군이 재래식 폭탄과 벙커버스터 등 온갖 폭탄을 다 투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 완전 점령을 위해서 소탕 작전에 나섰던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19일 작전을 멈추고 우크라이나군의 자발적 항복을 유도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국가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알 미진체프는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곳에는 현재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을 포함한 우크라이나군 약 2,50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러시아 측의 지난 17일 최후 통첩을 거부한 채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동부 총공세로 가장 우려하는 건 더 많은 민간인의 피해입니다. 간헐적인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지만 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탓에 그나마 안전한 서부 중심 도시 르비우 주민의 하루를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성이 조금 작아졌을 뿐 전쟁의 공포가 잦아든 건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장난치는 모습은 여느 아이와 다를 게 없지만 아이가 담고 있을 고통의 크기는 엄마조차 알지 못합니다. 수도 키이우의 첫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평온한 아파트에 로켓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모든 일상은 멈췄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지하철 역사로 몸을 옮겼는데 뱃속 아이는 살려야 한다는 이웃의 배려로 어렵게 자리를 얻어 이곳에 왔습니다. On the 24th of February, our happy life stopped. I remember the 4 o'clock. 이 부부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부차와 가까운 이르핀에서 왔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거치며 도착한 기쁨도 잠시, 끔찍한 소식은 먼 이곳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 고향엔 남은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그 미안함 때문에 꼭 돌아가야 합니다. Домой. Go home. I want to go home. 언제일지 모르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를 잠그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도시의 불안한 밤이 다시 하루를 맞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 1월 발표 때 3%에서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2.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1월보다 0.9%포인트 높은 4%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 훼손과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대보다 0.8%포인트 하락한 3.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 엔화를 팔아서 달러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본 정부는 악화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이 이틀째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통화당국의 구두 개입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 115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엔화를 팔아 달러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한 결과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자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かなり急速な為替の変動ですので、これは企業の事業計画の策定に困難をきたす恐れがあると、そういう意味ではそういうマイナス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엔화 가치가 달러당 130엔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일본은 당분간 올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이달부터 일본 생활 물가가 줄줄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가계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価格転嫁の面におきましても十分な賃上げという面においてもまだそこに至っていない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経済状況においては今の円安というものは好ましい、いい円安とは言えないと。 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을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었던 아베 전 정권의 엔저 정책은 지금 일본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회장은 엔저로 경제가 좋아지던 시절은 지났다며 올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새해 첫날 30대 탈북민이 다시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장면을 수차례 포착하고도 놓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군의 허술한 감시망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때 군 지휘부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일 오후 6시 36분 육군 8군단 22사단이 경계하는 강원 동부전선 GOP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초 감시 카메라 세대에 이 남성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5차례나 잡혔지만 월북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려 소대장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지난 2020년 11월 같은 방법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2사단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겠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 명백한 경계 실패 앞에 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에게는 지휘, 관리감독 소홀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단장과 사단장에겐 엄중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군 인사법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지난해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해엄 귀순 때에는 사단장이 보직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중대장과 소대장, 대대 군수과장과 상황 간부 등 실무 책임자 4명의 징계 수위는 이번 달 말에 결정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예방해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박 후보자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단호한 공동 대응 원칙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1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오랜 기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규정을 확인해 보니 위원장에게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돼서 견제가 매우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관련 자료는 3년 9개월치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내내 재임했지만 자료 보관 기한이 3년이라는 이유로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YTN에서 나왔습니다. 진병준 위원장님 계세요? 오랫동안 막대한 금액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노조 정관에 해당하는 규약 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규약 규정은 위원장이 권한, 특히 인사권을 독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산하 분과 본부와 지역 본부뿐만 아니라 각 지부와 지회장까지 모조리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임기가 3년인데 재임명 권한도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해당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 뜻을 묻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누군가를 세워서 보내는 거죠.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로 뽑는데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당선된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과 함께 위원장이 임명한 업종분과 본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부에서 선출한 선출직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지부장을 위원장이 임명하니 역시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에는 대의원 찬반으로 선출된 명목상 감사도 있었지만 이조차 위원장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인물들이라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뭐 회계 자리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위원장님이나 뭐 사무처장이나 이럴 때 갖다 놓고 사인만 해준 거예요 이게. 위원장이 인사권을 틀어쥐다 보니 횡령을 견제할 인물이 조직 안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조직의 장을 하루아침에 그냥 자를 수 있다고 규약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각 지부의 지부장은 조합원의 심판을 받고 그러고 직선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은 임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자와 감사만 해당합니다. 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도 오히려 지난 3일과 10일에는 연달아 조직 규정을 개정해 산하조직장의 해임권까지 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횡령 문제를 비판한 산하 본부들을 건산노조에서 퇴출 통보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0대 이상보다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A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알선해준다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사기범이 보낸 악성 링크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고 대출 심사를 위한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1,500만 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의 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68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8.5% 감소했지만 주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나 급증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가족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뜻밖의 노인이 하는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최근 신한카드에서 고객 50여 명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원씩 결제 피해를 보는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 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서울경찰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장애인 학대 공동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의체는 중대 장애인 학대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조치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다소 탁해지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 대전은 6.5도, 대구는 8.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은 24도, 광주는 25도, 대구는 2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가 10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오늘 새벽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일선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쯤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모여 비공개 난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 실제 회의에선 검찰이 자정할 대목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제안됐습니다. 밤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회의에 나가서 입법의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 보호나 수사상 적법 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 언제부터 법이 국민을 지금 걱정했다고 민주당을 위한 그럽니까?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김영건 의원님.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지금 반성하고 그렇게 사과하셔야 말씀하시면 돼요. 안 되죠.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이 법안 조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회의 도중 전주의 의원에게 삿대질하며 속된 표현을 쓴 데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어제 회의 산회 뒤 취재진과 만나 노골적인 의사방해와 심의 지연에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끼리라도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과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E와 XM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XL 변이 확인에 이어서 XE 2건과 XM 1건까지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3종류가 국내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XE 변이는 지난달 27일 영국발 입국자 1명과 지난달 30일 확진된 국내 발생 확진자 1명으로부터 각각 확인됐고 XM 변이는 같은 날 확진된 국내 발생 환자로부터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감소세가 5월 하순이나 6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구 집단에서 면역력 감소나 새로운 변이 출현 위험성으로 늦가을 무렵 유행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환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중교통 승객이 마스크를 쓰도록 그 의무를 연장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연방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방역이냐, 오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양상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는 건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겁니다. 최근 미국은 백신 접종은 물론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학교에 이어 방역 규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해제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한 배경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That's their prerogative. If they don't want to wear it, they don't have to wear it, but I'm going to keep wearing it. You say I don't got no mask right now, so that's cool with me. Better for me. I didn't even know there was one. 개인의 자유냐, 공공의 방역이냐, 정치 의제화 경향도 나타납니다. 지난달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1개 주가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판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였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So this is obviously a disappointing decision. The CDC continues recommending wearing a mask in public transit.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여부가 미국 내 방역 정책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움직임에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동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9일 우버가 운전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우버는 승객이 운전자 옆좌석에 타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함께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버는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은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안전하게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 대한 최후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밑에 지하 벙커입니다. Мы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не нервными,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적어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С 3 детьми. Здесь как бы условия не сильно для детей. Ни учеба, никакого развития. 이 제철소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방어 거점입니다.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 등 2,500여 명이 결사항전 중입니다.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та колаборанти з ЛДНР, свідомо знаючи, що тут цивільні, скидають авіаційні протибункерні бомби, обстрілюють ракетами та всіма наявними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마리우폴 완전 점령 작전을 돌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제철소 주변에는 버스와 구급차 등 100여 대로 구성된 호송 행렬을 배치했습니다. 항복한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입니다. Росс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мере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и сдавшихся в плен украи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아조우 연대는 친러시아 반군과 싸웠던 극우 민족주의 의용군의 후신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이 투항을 거부하면 인도주의 통로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집단 학살이 우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대적 공격이 결국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로 회랑을 건설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동부 지역 파상 공세에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추가 제재와 무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등 동부 지역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러시아는 이미 루안스크주의 크렘민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국 러시아의 목적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의 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На Донецькому і Таврійському напрямках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активізували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уздовж всієї лінії зіткнення.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а зосереджені на прориві оборони наших військ у Луганській та Донецькій областях. 얼마 전 기차역에서 60여 명이 사망했던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건물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참석해 추가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review and consider additional sanctions. It's been an ongoing process, but right now you will see us continue to expand our sanctions targets and to continue to take steps to both further tighten our sanctions to prevent evasion and put in place additional sanctions. 미국은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155mm 곡사포와 공격용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등 화력이 강한 무기들을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무기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e Ukraine bekommt weiterhin unsere volle Solidarität und Unterstützung. Als Staats- und Regierungschefs ist es gleichzeitig unsere Pflicht, eine Ausweitung des Kriegs auf andere Länder zu verhindern.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발맞춰 서방의 군사적 지원과 제재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현지 시간 19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려 3.6%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을 이유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려간 것이고 6개월이 전인 작년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올해 전망치와 같은 3.6%로 예측했는데 이는 직전인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인건비도 높아져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데요. 사태가 길어지면 아파트 공급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 12,000가구를 짓던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며칠 전 중단됐습니다. 공사비 5,600억 원을 증액하는 문제로 조합 측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조합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철근의 원료가 되는 국제 고철 가격은 지난해보다 63%나 올랐고 시멘트는 24% 상승했습니다. 또 유연탄은 3.6배, 원유는 66% 급등했습니다. 급기야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은 건설 원자재 급등에 인건비까지 높아져 공사할수록 적자가 쌓인다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공사비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지역별로 협상을 했는데 좀 미진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제주연합회가 먼저 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 나머지 지역의 연합회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건설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건설 업계도 이제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업체의 이제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600여 곳이 멈춰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떤 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각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과 민주당의 상황을 조명한 두 신문 가지고 왔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입장을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한 김영두 차장의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위헌이 유력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법조계의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변협도 이거는 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편 아래 나와 있는 경향신문을 보면요.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는데 지도부 일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입법을 완료하자라면서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공개 반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론으로 뜻을 모은 후에도 찬반이 여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충돌이 격화하는 분위기다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좀처럼 예상하기 힘들게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검사 회의도 있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가장 주목되는 게 박병석 의장입니다. 이 법안 상정부터 회기를 쪼갤지 말지도 이제 사실 의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 사진을 먼저 보시죠. 어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제목으로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라고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박병석 의장의 행보를 보아하면 여야의 합의 또 협치를 중시해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검수완박을 두고는 정치 인생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23일 캐나다 순방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회기 쪼개기에 동의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다만 이제 민주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쉽게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그동안 박 의장이 쌓아온 타협과 중재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 당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내온 정치 인생에
배신자 딱지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뭐 출국 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22일 정도까지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사흘 정도 남았네요. 예. 아무래도 의장 입장에서는 중재를 마지막까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정호영과 거리 두는 윤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긴 것 같은데 좀 기류가 바뀌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지금 자녀들의 편입 병역 관련해서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앞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하면서 위법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정의 팩트에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도덕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신문은 사실상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 40년 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다.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일보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당선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민주당 소식을 좀 봐야겠네요. 전략공천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하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그 논의가 확정이 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이런 결정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제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나올 것이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다고 썼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도부에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오늘 지도부와 박영선 전 장관이 만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돌아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2장이 있네요. 이건 주차장인 것 같고 저기는 공사 현장인가요? 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왼쪽에 주차장처럼 보이는 사진, 광주 자동차 야적장의 모습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성차가 나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야적장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이제 건설 현장 사진인데 최근에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그 모습도 오늘부터 공사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건설업계는 오늘 시공 단가 조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또 열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와 러시아 침공이 가져온 공급망 우려가 이렇게 국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시장의 향후 전망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문가 중에 일부는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커질 텐데 정부도 좀 지원 대책이 없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죠. 한겨레가 일면에다가 관련 소식을 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들 오늘 장애인 날 맞이해서 정말 장애인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 한겨레 신문은 일면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을 보면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 앞에서 난감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스티커로 만들어놔서 붙여둔 사진인데요. 장애인들도 각종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장애인인 한 반려견 미용사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청각 장애를 앓게 되면서 고객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니까 반려견 미용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필기 시험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실기 시험장에 가니까 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애 때문에 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끝내는 장애인 응시 자격이 없다라는 그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상급을 거쳐서 2급까지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가게를 열어서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예, 박선희 씨죠. 이분 사례처럼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불평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처음 알았고요. 예.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죽음의 용병까지 투입이 됐다. 이런 소식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사진은 돈바스 지역의 모습인데요. 네. 공습을 받아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지도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예. 우크라이나의 동부죠. 러시아 접경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제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땅을 모두 다 차지한 후에 국민 투표를 거쳐서 흡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러시아군은 이 돈바스 지역에 76개 대대를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병력 규모로 따지면 한 5,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예.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 죽음의 용병까지 투입이 됐는데 이 죽음의 용병,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에서 포로를 잡아서 고문시키고 또 참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용병 그룹입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끝까지 싸워서 스스로 지켜낼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제 전쟁이 2단계로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 발열 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또 다른 곳에 이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감사 과정에서 과장급 공무원 2명이 6개월 동안 출장비 6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시 말해서 부당 수령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요.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 측정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는다고 알려졌었는데 예. 실제로는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행안부 감찰단이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뒤에 이를 활용해서 부당 수령을 규명했던 겁니다. 이 신문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줄 몰랐던 발열 측정기 자료 등을 통해서 감찰을 활용한 건 예. 적절한가 논란 여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봤고요. 예. 다만 기사에는 공무원이 아닌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예, 이 부당 수령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이 발열 측정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바삐 내려가 지옥철에 몸을 우겨 넣어야 하는 출근길.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 일상인데 장애인들이 사람들의 바쁜 출근길을 방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혐오도 서슴지 않았죠. 1월이란 걸 예상하면서도 출근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탑니다. 이건 너무 일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마치 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그 세계에 우리가 마치 때강도처럼 침범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를 태우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살아온 세상이 아닙니까? 2020년 12월 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63만 명입니다.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란 얘기죠.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대에 무리 없이 출근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기본권을 외면해야 유지될 수 있는 사회는 정말 괜찮은 걸까?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 이 사회 기준을 0에서부터 100이 있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동권이라는 권리는 0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영예 수준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를 했다면 비장애인만을 위한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작년 12월 31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실질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이미 20년 넘게 싸워온 장애인들은 얼마의 시간을 더 인고해야 할까요? 42번째 장애인의 날, 우린 언제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질문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장애인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자립 지원사들에게 은행 업무 등을 배우고 취업 준비를 하는 장애인들은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이 공동주택은 인천시와 LH가 마련한 장애인 지원주택입니다. 지금까지 8채가 문을 열었는데 시설에서 단체 생활을 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임정훈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목표입니다. 자립 지원사들로부터 공과금 납부 등 금융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가정을 꾸며 탄탄하게 자립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좀 걱정됐지만 스스로 빨래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는 최슬기 씨.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 등 낯선 생활 방식을 익히면서 시설에서 익숙해졌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원의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나 혼자 살고 해서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장애인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지원주택은 인천에서만 올해 안에 20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3년간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전국적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설에만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안 해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본 일이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애인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시키는 탈시설 프로그램. 장애인들은 병원, 복지관 등과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 개발로도 속도감 있게 지원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또 여성은 자녀 양육을 맡는다는 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5년 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도 남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5년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생계는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29.9%로 2016년보다 12%포인트 넘게 감소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답한 사람도 5년 전엔 절반이 넘었지만 이번엔 10명 가운데 2명도 안 됩니다. 사회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도 남녀 평등하다고 보는 사람이 34.7%, 5년 전 21.0%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답은 남녀 모두 5년 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 셋 가운데 둘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성별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여성 20대의 73.4%, 30대의 76.8%가 여성 불평등을 토로한 반면 남성 20대의 24.0%, 30대의 19.3%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서도 18명 이상이 심각성을 공감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은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 대상이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5년 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여성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남녀 모두 40% 넘게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남녀 모두 30% 이상이 구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전국 4,490가구 8,358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과 자기기입, 인터넷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쌍용차 재매각 절차에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ELB&T 등 4곳이 공식 참여해 예비 실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이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이들 기업은 다음 달 4일까지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 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입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줄었다는 내용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넷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에 70만 명의 가입자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45분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닐하우스 3개 동 1,48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6대, 인력 43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 목재나 볏짚 등 가연성 소재들이 많아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고구지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지풍이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크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9.8도, 대전 6.5도, 광주는 8.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반드시 차단율이 높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